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처음으로 본 서울시 9급, 비록 특수직렬이긴 하지만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시험인데요. 서울시의 이 시험은, 글쎄요, 다른 시험과 연계돼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좀 평이하게 나온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봅니다. 보기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낮과 밤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이 무천, 10월달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는 바로 동해의 제천 행사가 되겠죠. 삼국지 위서동 이전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해와 같은 부분을 고르라는 말씀인데, 1번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 관직을 두었다. 이건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왜 낭랑 등에 수출을 했다. 삼안 중에서도 변환에 해당하는 기록이 되겠죠. 3번 소노부를 비롯한 오부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그 다음에 계루부, 이렇게 오부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부가 정치적 자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초기 국가 시절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 3번은 역시 동해가 아니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다른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등으로 변산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게 바로 시족사회 전통이 유지가 되는 동해의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평이한 문제가 되겠죠. 2번 갑니다. 조선시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1번에 이어서 난이도가 하 부분이 되겠는데요. 1번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할 때까지도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는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고려는 고려 말에 대략적으로 행정단위가, 지방행정단위가 50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걸 처음에는 350여 개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안정기로 들어갔을 때는 330여 개 정도의 군현이 유지가 되는데, 조선은 모든 군현에, 부모 군현에 바로 지방관, 수령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향리는 2호 예병형공, 중앙의 6조에 해당하는 육방체제가 있어서 행정실무를 맡아봤다. 이방이 수석향리가 되겠죠. 자, 맞습니다. 중앙에서 유양소를 통해서 경제소를 통제했다. 거꾸로죠. 중앙에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양소가 2번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폐지됐다가 세종 때 복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폐지됐다가 그 다음에 성종 때 복설되게 되는데, 이것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경제소가 있었는데, 이 경제소는 임진왜란 직후인 1603년 선조가 폐지시킨 다음에는 다시 부활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603년 지방의 유양소를 감독하는 경제소가 폐지되고, 그리고 유양소의 운영권이 수령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선조 이후의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수령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국대전에 수령 7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령의 이제 기본적인 업무 7가지를 주로 언급을 합니다. 요 수령 7사는 농상성 또는 농상흥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머리를 차지하는데요. 농업과, 여기 상업은,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뽕나무 상자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의식주의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입히고 잘 먹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뽕나무 상자인데, 요거는 이제 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옷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장 고급 옷감이니까 잘 입히고, 자, 뽕나무 상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백성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잘 입히고 잘 먹여라, 이런 의식에 대한 부분을 흥하게 할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수령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권, 군사적인 방비를 강화할 것, 그래서 군사적인 수비를 강화할 것,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흥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방의 인재를 교육하고 널리 이제 유교적인 풍속을 퍼뜨려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 수령의 그런 만약에 제가 어느 지역에 지방 수령으로 부임을 했는데 여기서 과거에 급제자가 많이 탄생했다 또는 교육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이거는 승진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해서 백성들이 힘든 부분을 좀 어루만져 줄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송간이 있습니다. 재판 업무가 이제 지방 수령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소송을 간결하게 처리하라. 사실은 명확하게 솔로몬의 재판 같은 거를 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줄 것,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뭡니까? 사실은 향리들에 대한 규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간활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식별해서 제거할 것. 그런데 보통은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들을 규찰해서 향리들이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끔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인구를 증식시켜야 되라고 하는 호구증.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먹고 살기가 편한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건 지방 수령의 그런 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령칠사라고 해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4번은 호구증에 해당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보기는 백제 왕대, 어느 왕대의 사실이다. 백제 2왕과 대립했던 고구려의 왕은 겨울 11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옛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백제는 나라를 연일해 문자로 일을 기록한, 역사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 이르러,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제2기에 이르러서 박사 고흥을 얻어 서기를 갖추게 되었다. 근데 이 고흥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많은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문장인데요. 여기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백제 서기가 고흥에 의해서 편찬됐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근초고왕 제2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제 2왕과 대립했던 고구려 왕은 누구겠습니까? 371년에 겨울에 이제 겨울 10월이라고 돼 있죠. 10월이니까 음력 10월. 근초고왕의 공격에 의해서 평양성에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던 고국 원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역시 난이도는 하 부분에 해당하나요? 1, 2, 3번이 모두 난이도가 낮은 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갑니다. 이 난이도가 이제 중상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이 정도 분위기의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의 내용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를 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 평등권이 있는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서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 못지않은 까닭에 그 권리도 일반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권통문인데, 이 여권통문은 서울 북촌 양반의 부인들 400여 명이 바로 여성 교육을 바탕으로 여성군자를 길러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권통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황성실문에 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에도 다시 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8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국가에게 요구했던 게 관립여학교, 국가가 세워주는 여학교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건의를 받아서 국가가 관립여학교를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세워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권통문을 발표했던 그런 북촌 양반들의 부인들이 1898년도에 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다음에 찬양회를 만듭니다. 찬양회라고 한다면 뭐 기독교 단체처럼 보이지만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여성군자를 기르는 것을 돕는, 협찬하는, 돕는 단체다. 그래서 찬양회 또는 순성회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단체죠. 요 여권통문을 발표한 다음에 이 찬양회가 또는 순성회가 만들어지고
관리묘학교 설립운동을 벌였으나 관리묘학교가 설립되지 않자 사립으로 순성여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초등교육학교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제 여성초등학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순성여학교는 설립됐지만 얼마 뒤에 가서 이제 폐교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관리여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립으로 세웠던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1번,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발표했다? 아니죠. 서울 북촌이죠. 그 다음에 2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찬양회 또는 순성회가 조직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발표 배경이 되었다. 교육입국조서는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때 발표가 된 겁니다. 1895년 초 2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된 것이 교육입국조서거든요. 그래서 2차 갑오개혁 기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찬양회가 만들어진 게 1898년이고 요 전에 이제 여권통문이 발표가 됐으니까 교육입국조서 발표의 배경이 될 수는 없죠. 교육입국조서가 먼저 나온 것이니까요. 1895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맞는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4번, 이 발표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는 근대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근대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선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 역시 1895년도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막바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 4번이 모두 같은 해죠. 1895년.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1895년에 이제 바로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고요. 백성들이요, 덕과 체와 질을 기를지어다. 국가의 부강이 모두 백성들의 교육이 있도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 교육입국조서죠.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음에 같은 연도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게 설립이 되죠. 같은 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다음에 선생들을, 교원들을 길러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학교령이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 반포. 그래서 1895년 7월 22일 날 관보에 소학교령이 실리면서 반포가 되는데, 요건 보통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봅니다. 요건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의 연장선상이고, 요거는 을미개혁으로 보는데 사실은 을미개혁보다 조금 빨라요. 근데 그냥 을미개혁으로 주로 본다는 것이죠. 갑오개혁, 을미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소학교령에서 남녀 교육의 균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여권통문 또는 여성통문이 1898년도에 발표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 북촌 양반의 부인들 400여 명이 찬양회 또는 순성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 4번이 모두 1895년이 되겠고, 1895년도에 일어난 연쇄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갑니다. 복유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2 9년 봄 정월에 교를 내려 내외 관료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1년 단위로 조를 차등 있게 하자는 것을 항식, 영원한 법식으로 삼았다. 이거는 신문왕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왕 7년 5월 관료전을 지급했다. 신문왕 9년 1월 정월에 교를 내려서 내외 관료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조를 내리되 이것을 영원히 법식으로 삼았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자료는 그대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문왕의 그런 업적이 되겠죠. 1번, 독서 삼품과를 시행했다. 독서 삼품과를 실시한 것은 원성왕 때입니다. 신라 하대의 원성왕 때 시행이 된 거고요. 유교 교육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다. 신문왕 2년조의 일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같은 신문왕. 그 다음에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 여러 제업 박사와 조교, 여러 과목들의 선생들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요건 이제 국학을 잠시 태학감으로 바꿨던 경덕왕 때 일이 되겠고요. 요 태학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던 그 국학은 다시 경덕왕의 아들인 해고왕 때 가서 다시 국학으로 이름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경덕왕이 되겠고요. 국학에 공자와 십철 등 72명의 화상, 초상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당으로부터 수입해서 김수충이라는 사람이 수입을 했었죠. 이걸 안치해서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 이제 제사공간, 관립교육기관의 제사공간인 문묘의 기원을 이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성덕왕 때가 되겠습니다. 경덕왕의 아버지인 성덕왕 때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그죠? 6번 갑니다. 보기에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실 5번과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중상 정도가 될 문제는 4번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6번. 이 단체는 조선 국권회복단의 박상진이 풍기 광복단과 제휴해서 조직했다.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고, 군자금 모집,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뭐 기출문제에 보면은 수없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15년에 대한광복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 문제는 너무 많이 유형이 나와서 이것도 난이도 역시 그냥 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난이도 극하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번 갑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 습소를 설치했다. 바로 신민회죠. 그죠? 신민회가 결국 이시영, 이회영 형제와 같은 분들을 결국 서간도 삼원보로 파견을 해서 여기서 1911년 신흥강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1919년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신민회 또는 신민회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2번. 블라디보스톡에 최초의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블라디보스톡에 1911년도에 권업회가 만들어지고, 이 권업회가 다시 임시정부의 형태를 만들었던 게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죠. 요건 이제 공화정체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설을 정통령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3번. 무력항쟁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는 한때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선언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학설이 1919년 2월 1일, 1919년 2월 1일, 양력 2월 1일은 음력으로는 1919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겠는데요. 음력으로는. 자, 대한독립선언이 이제 무장투쟁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래서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요. 조소왕이 기초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승만, 신채호, 박은식, 김좌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대한독립선언에. 자, 그래서 무장투쟁만이 독립운동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데, 일부 이설이 있어요. 정원택이라는 사람이 저술했던 지산 외유일지를 보면 1919년 3월 10일 날이 사실상 대한독립선언의 발표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기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1919년 2월 1일설이 바로 주된 학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설이 제기가 몇 년 전에 됐지만 아직까지는 판세는 2월 1일을, 그래서 국가에서도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념식을 행사하는 게 2월 1일 날 바로 기념식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소왕, 박은식, 신채호,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승만이라든가 안창호 선생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39인에. 자, 그들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외교 독립론의 입장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한광복회는 여러분들 의병운동 계열과 그 다음에 애국계모운동 계열이 연합을 했는데, 일제강점기 1915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일단 임금이 없는 정치체제인 공화정체를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갑니다.
보기에서 가의 인명과 그의 저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진성왕 8년, 진성왕이라고 한다면 진성여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라 하대요. 봄 2월에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올리자 왕이 이를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아찬으로 삼았다. 그런데 왕은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은둔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가는 최치원이 되겠죠. 김대문, 화랑새기. 김대문이 화랑새기를 저술한 건 맞지만은 최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대문 개원필경이라고 2번이 되어 있는데 개원필경은 최치원의 작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대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 최치원 제왕년대력. 이 제왕년대력 요것이 이제 최치원의 작품이 되겠죠. 제왕년대력은 특히 신라의 왕들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이렇게 이제 신라의 고유 왕호에서 중국식 왕호로 변천하는 과정을 그대로 서술해서 그 변천 과정을 쓰고 고유 왕호를 담았는데 제왕년대력은 이제 당나라의 유학 기간이 길었던 최치원의 입장에서는 모두 참 창피하다. 뭐 마리깐, 차차웅, 거서관, 뭐 이사금 뭐 이런 명칭 정확히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인데 이런 명칭은 참 비루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왕으로 바꿔서 기록하겠다. 박혁것의 왕, 남의 왕, 유리왕 이런 식으로 왕으로 전부 다가 고유 왕호를 바꿔서 기술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특별하게 요점을 콕 집어서 아니 중국에서도 옛날에 춘추홍 시대에 각 나라마다 고유한 왕호를 그대로 기록해서 역사 기록에 남겼는데 신라의 고유 왕호가 뭐가 창피하다고 전부 다 왕으로 바꿨는가? 따라서 최치원의 제왕년대력은 그 서술 의도가 사실은 옳지 않다.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삼국사기는 콕 집어서 이제 디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는 고유 왕호를 신라의 고유 왕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제왕년대력은 고유 왕호를 폐기하고 모두 중국식 왕호로 전환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치원의 작품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최치원 한산기. 한산기는 김대문의 작품이죠. 남아있지는 않지만 김대문이 진곤 출신으로서 마지막 관직이 알려진 게 이제 한산주의 총관. 총관은 나중에 원성왕 때 도독으로 바뀌는데요. 한산주의 총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총관을 지냈던 지역의 지리책으로 한산기라는 책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치원의 작품이 아니라 김대문의 작품이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 일치하는 것은 최치원 제왕년대력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8번 들어갑니다. 보기에 비출신 인물이 왕으로 즉위해서 활동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는 김치향 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국왕 7대 목종이죠. 7대 목종마저 패한 후 저 파주 적성 쪽에 귀양을 보내면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야 했다.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대량원군이 이제 임금으로 추대됐다. 이 대량원군은 왕건의 8번째 아들이었던 안종욱과 그 다음에 왕건의 손녀딸이었던 헌해왕후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뭐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왕건의 손녀딸이지만 이 불륜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8대 현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대량원군 8대 현종 이 사람이 즉위해서 활동하던 기간에 자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현화사를 창건했다.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현화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대 성종 때 폐지됐던 연등의 팔관회를 부활시키고 현종이요. 그리고 향리의 공복을 제정하고 이제 삼경사도 팔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는 역할도 현종 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갑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관군 30만을 조직해서 청천강에 배치했던 왕은 3대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동육주 땅을 고려 영토로 편입시켰던 건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을 때 바로 서희의 외교적 담판으로 소선영으로부터 강동육주를 회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6대 성종, 현종 때는 참고로 2, 3차 침입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2차 때는 개경을 함락당했고 3차 때는 여러분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제조대장경의 각판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한다면 고종 때 최후에 의해서죠. 고종이 47년을 제위했는데 이 고종이 이제 제2기간에 몽골 침략기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최후 때다, 또는 왕으로 따지면 고종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들어갑니다. 사실 뭐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요. 역시 난이도는 다 하에 해당한다. 난이도 중상 정도는 4번밖에 없네요. 9번 갑니다. 요것도 이제 난이도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상기는 최초로 백리를 한자로 축소한 동국녀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정상기가 만든 거는 동국지도잖아요. 동국녀 지도는 신경준이 감수했던 동국녀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두서의 그런 서화집에 동국녀 지도라는 이름의 지도가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식이 신경준이 감수했던 동국녀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윤두서의 윤두서의 그 자화상이 유명하잖아요. 그 윤두서의 서화집에 동국녀 지도가 채색 지도로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외에 정상기와 동국녀 지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문장이 그냥 동국녀 지도를 동국지도로 바꾸면 문장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동국녀 지도로 됐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죠. 신경준이 집필한 책은 운해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고금성림이라고 한다면 정조 때 이의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거는 이제 국어사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의봉의 그 고금성림과 신경준의 훈민정음을 뒤집어 놓은 거죠. 유의의 업문지는 맞습니다. 유의라는 사람은 또 이제 국어사전의 일종인 물명고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그죠? 정약용이 쓴 물명고도 있지만 유의의 물명고도 있다는 거. 자, 유의의 업문지는 맞는데 신경준의 고금성림이 틀린 거예요. 신경준의 후민정음 운해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 유득공은 동사강목이라고요. 동사강목은 안정복 아닌가요? 성호 이익의 제자 안정복이 쓴 것이 동사강목이죠. 그 다음에 유득공 하면은 여러분 발해고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득공이 아니라 안정복으로 바꾸면 또 문장이 맞아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지어서 고조선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면 맞아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 역사만을 언급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 유득공이라는 말을 안정복으로 바꾸면 맞는 얘기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 이중안의 택리지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를 포함해서 집필되었다. 맞죠? 택리지는 팔도총론, 삼인총론, 복거총론, 그 다음에 총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풍수지리도 들어있고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각 지역의 경제생활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 복거총론에 이제 가거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을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허준의 동의보감, 요거는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광해군이 1608년에 즉위했는데 1610년에 완성됩니다. 선조의 명을 받고 집필했지만 결국 허준에 의해서 이 책이 완성된 건 161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행된 건 1613년이에요. 어쨌든 광해군 때 완성되고 광해군 때 간행됐다는 얘기인데, 특히 예방의학,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모의고사도 많이 냈는데 예방의학에 치중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은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리을미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들어갑니다. 보기와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사찰을 이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상의 사상에 맞게 지을 것, 연등의 팔관해를 성실히 지킬 것,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서 민심을 얻고 부관미를 이룰 것. 이건 사실 왕건의 훈요 10조잖아요. 훈요 10조의 내용을 이게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번역을 할 때 약간 문장의 특성이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훈요 10조의 내용이 되겠네요. 1번 갑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광종이죠. 태조 왕건이 아니라. 2번 귀선한 호족에게 성을 내려줘서 포섭을 했다. 사성제도라든가 또는 본관제 같은 걸 시행했던 것은 바로 태조 왕건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경제계획을 수용해서 전식과를 시행했다. 요거는 이제 4대 광종 이후에 5대 경종 때 시정전식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7대 목종 때 개정전식과 11대 문종 때 경정전식과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문장을 봤을 때는 이제 최초의 실시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니까 경종이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번 관료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복, 자, 단, 비, 녹 4가지 컬러로 공복을 제정했던 것 역시 광종이죠. 1, 4번이 모두 광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번이 경종에 해당하고 2번이 태조 왕건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난이도 낮습니다. 그죠? 11번 갑니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군대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뭐 기출문제를 비롯해서 모의고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보병으로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비로소 숙종이 별무반을 만들기로 했다. 고려서의 내용인데요. 고려 15대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17만 명이죠. 말을 가진 사람들이 신기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항마군, 마기를 제압한다고 해서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무려 17만 명인데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16대 예종 때에 그들이 동부 구성을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1번 광구는 3대 정종 때고요. 2번 도방은 여러분들 경대승 때가 되겠죠. 명종 때 경대승이 도방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민에 의해서 폐지됐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부활되고 최시무신 정권이 소멸할 때까지 쭉 유지가 됐던 경호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별초는 여러분 최후 집권기에 밤에 도둑을 막기 위한 사병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야별초였죠. 이 야별초가 언제 삼별초로 확정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최양 때로 보이는데 최양 때에 가서 아마 좌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을 합쳐서 삼별초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별초가 특히 몽골 침략기에 대외적인 전쟁을 수행했던 사병이면서도 국가의 공병의 역할을 했던 집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답은 3번. 12번 갑니다. 여태까지는 뭐 문제가 사실 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도만 중상 정도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도 약간 까탈스러운 문제는 맞습니다만 한번 가자고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기의 조선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바르게 다라는 것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들어왔다. 이승훈이 이제 자기 친척이 중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 같이 따라갔던 시기는 1783년 정조 때입니다. 일단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정조 시기에 나갔던 건 맞죠.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7급 후까지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승훈이 이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정조에 의해서 척사학교가 발표된 내용을 본다면 정조 때, 대충 정조 때 이승훈이 청나라에 가서 이제 영세를 세례를 받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1783년에 영세를 받고 돌아온 시기는 1784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조 제2기고요. 니은 정약용의 외사촌이죠. 정약용의 외사촌인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리고 천주교 의식을 행했다가 사형당한 게 이제 최초의 박해 사건인 신해 박해죠. 신해 통공이 일어났던 그해 1791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빠르고 같은 정조 때긴 하지만 니은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이수광이 지복유서를 해서, 지복유서는 이제 최초의 유서류, 백과사전적 저술인데 마테르치의 천주시를 소개했는데 이거는 광해군 때 집필된 거예요. 정확히 간행연도가 알려져 있는데요. 161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 집권기에.
황사영은 이제 정약용의 조카 사위인데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서신,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죠. 충청도 배론의 토굴에서 이걸 써갖고 청 쪽으로 통해갖고 프랑스 주교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건인데요. 이거는 신유박해 때, 순조 1년 신유박해 때 1801년의 일이죠. 가장 늦습니다. 따라서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 순서가 되겠죠. 3번이 되겠고, 이것이 여태까지 푼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13번 갑니다.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유, 일본이 벌인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해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딱 보자마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출문제에 똑같은 제시문에 똑같은 사료 문제가 최근 한 4, 5년간만 출제된 문제만 해도 한 5문제 가까이가 됩니다. 제가 기출문제 풀어볼 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에요. 문제는 난이도 극합니다. 한국에 적용한 이후 일본이 벌인 일. 자, 학도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는 여러분들 1943년에 제정되고 1944년 1월 달에 적용되게 됩니다. 징병제는 1944년 4월 달부터 징병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징병 검사를 받고 군대가 본격적으로 징집이 된 건 아마 10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4년. 그래서 1번은 모두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나온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2번 헌병경찰 제도는 이건 1910년대 무단통치 또는 헌병경찰통치 상황이니까 정답은 그냥 2번이죠.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시점은 1939년. 이것이 이제 강제징용으로 확대된 건 44년 이후인데 어쨌든 뭐 여기선 공포라고 돼 있으니까 1939년이 되겠네요. 여자근로 정신령 12세부터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몸을 솔선수범해서 바친다라고 했던 게 솔선수범할 정자에다가 몸신자를 써서 정신령이라고 하는데요. 1944년입니다. 자, 요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 위안부들도 여기서 납치가 되고 또는 사기 알선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직업을 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결국 군 위안부로 팔아먹고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자 근로 정신령이 발표된 건 44년이지만 사실은 군 위안부가 끌려가기 시작한 건 3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1, 3, 4번은 모두 다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결국에는 1910년대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난이도가 어려울 뻔하다가 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보기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명신종 만력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황제예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백성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와 백성의 터럭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크게 원통해하는 것이 온천하에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자, 요 글인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명나라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글에 대한 설명. 긴장이 되죠? 송시열이 제출했다. 그 다음에 효종에게 올린 글이다. 북벌정책에 논했다. 바로 여기서 정답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어렵다가만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우암송시열은 바로 효종이 이제 왕자 시절인 복림대군 때 복림대군을 가르쳤던 사부 스승인 것이죠. 그래서 복림대군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1649년에 왕위에 즉위했을 때 효종이죠. 효종의 즉위년에 바로 기축봉사라고 해서, 봉사는 이제 긴 상소문을 얘기하는데요. 16가지의 개혁안을 담고 있는 기축봉사를 자기 제자였던 효종에게 올린 것이죠. 이 기축봉사 안에 이제 백성들에 대한 민생 안정을 취할 것,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개혁을 취할 것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는 북벌론의 개념이 들어가서 바로 효종이 북벌을 추진하는 어떤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종 즉위년에 바로 송시열이 올린 것이 기축봉사니까, 이 기축봉사는 원래 비밀리에 올린 그런 긴 상소문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송자대전이라고 해서 송시열의 문집에 결국 다시 재삽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그냥 송시열의 송자대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효종 즉위년에 왕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이 바쳤던 그런 개혁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봉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무진봉사라는 게 있죠. 요 무진봉사는 두 사람이 올린 똑같은 이름의 무진봉사가 있는데요. 동갑내기죠. 1501년생인 태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와 선조에게 남명조식이 올린 무진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긴 상소문이라고 한다면, 이황은 이제 왕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6개 조항으로 언급을 했다 그래서 무진육조소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남명조식의 무진봉사에서는 여기서 이제 서리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서리들을 잘 감독해야 한다. 특히 이제 공납의 폐단인 방납에서 서리들의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비판했던 게 서리망국론이 무진봉사에 들어있죠. 그래서 무진봉사는 이황이 올린 무진봉사가 하나가 있고, 똑같은 이름의 조식이 올린 무진봉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만원봉사가 있죠. 요 만원봉사는 이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렸던 그런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원봉사와 무진봉사는 모두 선조에게 바쳐진 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봉사, 지금 요 뭐예요? 북벌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사실 북벌의 이론적 배경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생안전과 같은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송시열이 효종 즉위년에 올린 기축봉사다. 그래서 봉사하면은 무진봉사, 만원봉사, 기축봉사 요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봉사란 말이 들어간 걸로 본다면 이제 최충원이 명종에 올렸던 여러분들 봉사 10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는 뭐 원래 어원적인 특성은 좀 다른 특성이 있지만 긴 상소문이다, 개혁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고요. 청해 문물에 대해서 청해 문물 수용에 대해서 건의한 거, 이거 북학파 아닙니까? 북학운동인데, 북학운동은 영종조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송시열과는 무관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학파 하면 보통은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 때문에 북학운동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 들어갑니다. 보기의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흔한 설입니다. 옛사람의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민족혼을 강조한 거죠. 이게 이제 정신이라는 게 혼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 민족혼이라도, 그래서 나라의 혼을 국혼과 국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국혼이 있으면 나라는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요거는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문이죠.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다, 그래서 한국통사 서문에서 민족혼을 강조한 글이 되겠습니다. 박은식의 저술이죠. 그리고 이 사료는 너무 흔한 사료라서 뭐 기출문제집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똑같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난이도는 낮고요. 자, 14번 문제가 좀 난이도 중급 정도의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5번은 유교 구신론, 유교에서 새로운 것을 구해야 한다.
성리학 중심의 유교는 망가졌다 이거예요. 예?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성리학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새로운 걸 구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신은 양명학에 있다. 그래서 성리학을 버리고 양명학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혁신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지위를 다시 탈환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되겠죠. 자, 역시 박은식의 주장이 맞고요. 식민사학 중에서 정체성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 정체성론. 1902년에 이제 복전덕삼 사람 이름입니다. 일본식의 이름이니까 후쿠다 도쿠조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식으로는 복전덕삼이라고 쓰는데 1902년에 이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서 1904년에 논문을 완성했던 게 한국의 경제단위 및 경제구조라는 논문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보다 700여 년 이상, 최소 700여 년 이상 일본보다 뒤져 있고 우리나라 역사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머물러 가지고 발전이 없다.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전덕삼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봉건제 결여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세 봉건 사회가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조선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뭐 이렇게 후쿠다 도쿠조가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그의 제자였던 흑정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발전시키면서 이른바 정체성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비판하고 극복한 것은 이제 사회경제사학이죠. 똑같은 이제 사회발전 단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통일신라 말, 즉 고려 때부터 우리는 봉건제를 경험했고 중세봉건 사회가 이제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부터 스타트가 된 것이다. 따라서 봉건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에 조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가설, 정체성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의 법칙성,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도 중세 봉건 사회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후쿠다 도쿠조의 정체성론을 그의 제자 후쿠다 도쿠조와 그의 제자들 흑정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놨던 정체성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백남훈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경제사학자들의 몫인 것이죠. 따라서 민족주의 사학이었던 박은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습니다. 1925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탄핵이 됨에 따라서 1925년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주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에서 사임한 뒤 그해 11월 달에 병사했던 인물, 1925년도에 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가 그해 11월 달에 사임한 뒤 병사했던 인물이 박은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 통사와 짝을 이루는 그런 책이 한국 독립운동의 피 흘린 역사. 운동의 피 흘린 역사, 한자로 쓰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박은식의 대표적인 저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 3, 4번은 모두 박은식과 관계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6번 갑니다. 너무 기초적인 문제네요. 기역, 이모굴라는 1882년 6월 달이죠. 니은,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역시 1876년 2월 달이고 이모굴라는 1882년 한 음력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1882년 6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갑신전매는 1884년 양력으로는 12월 달인데요. 음력으로는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음력 기준으로 1884년 10월, 텐진 조약은 음력 기준으로는 1883년 3월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4월이 되겠고요.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은 니은 1876년 음력 2월 강화도 조약, 기역 1882년 음력 6월 이모굴란, 그 다음에 디귿 1884년 음력 10월 갑신전변, 그 다음에 리을 텐진조약 1885년 음력 3월 텐진조약,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이죠.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존의 기출문제를
짜깁기 해가지고 만든 문제가 바로 17번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이름과 활동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재현,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1313년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던 충선왕, 이제 충숭왕에게 물려준 다음에 베이징에 눌러앉죠. 그리고 자기 집에 그 베이징에 있는 사저에 만권의 책을 갖춘 서재다. 그래서 만권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이재현을 불러서 여기서 조맹부와 같은 인물들과 이제 교류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충선왕 때 만권당에서 조맹부와 같은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현. 기억이 맞네요. 니은 안양은 충렬왕 때 인물입니다. 원나라에 6번 갔다 왔던 인물이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충렬왕 때 인물이고 서막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묘의 대성전을 건립했던 인물이죠. 공민왕 때 중용한 성경관의 대사성이 되었다. 이 사람은 목은 이색이 되겠습니다. 이색은 원나라의 과거시험의 최종적인 그런 과거시험 마지막 단계까지 종합순위 2위로 합격을 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원나라 과거에서 차석으로 급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색, 목은 이색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공민왕 때 중용한 성균관의 대사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색, 충렬왕 때 고려의 성략을, 그럼 니은과 디귿이 인물들이 바뀐 것이죠. 이색과 안양 선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역사서인 사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 이재현이 집필한 역사서가 되겠죠. 남아있지는 않고 고려사의 논평에, 각 왕들의 논평에 이제 이재현의 사략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재현이라는 이재현이라는 인물은 충선왕서부터 해서 충선왕, 충수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까지 6명의 왕을 모신 사람이니까 공민왕 초에 사략을 집필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몽주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략은요. 이재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과 리을이 모두 이재현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 갑니다. 보기 1에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식에 있었던 보기 2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요건 여러분들 1991년 말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돼 갖고 발표된 남북 기본 합의서죠. 교류와 협력, 상호 불가침을 언급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라고 한다면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그죠? 기억,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바로 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되기 전에 91년도 같은 해에 남북의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고요. 서울올림픽 개최 1988년 88올림픽, 이것도 바로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요거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바로 초에 시행됐던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 정부 말 제5공화국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1987년 전두환 정부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던 것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뭐 기출문제 베이스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9번 갑니다. 보기에 밑줄친 이 조직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은 1920년대 그냥 의열단이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자, 1번 독립지사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서 큰 피해를 주었다. 1923년 1월 달에 김상옥 의거가 되겠죠. 김상옥 의사. 자, 2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그 간부를 사살하고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다가 자결했던 인물. 김상옥도 나중에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1번은 1923년 1월 달에 김상옥이고 열흘간의 싸움이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효제동까지 이동해갖고 열흘 뒤에 일본 경찰 400여 명 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이제 대치를 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자견했던 인물이 김상옥, 1923년 1월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양척, 이건 1926년 나석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1, 2번 모두 다 김상옥과 나석주는 모두 다 의열단 단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전명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을 살상했다. 윤봉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인의 국단,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만들었던 조직이죠. 1931년. 그리고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 홍커우 의거가 있었던 것이죠. 일제 식민기간의 중심기관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김익상이 되겠습니다. 1921년 김익상이 이제 폭탄을 던졌는데,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이제 탈출에 성공했어요. 만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1922년에 상하이에서 일본 군 대장, 육군 대장이었던 다나카 대장을 저격했다가 실패하고 이때 체포가 돼서 1943년까지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1943년에 추록이 됐는데, 추록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일본 경찰들이 잠깐만 보자라고 해가지고 연행한 다음에는 실종됐어요. 아마 20여 년간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 일본군 경찰에 연행돼서 결국 살해당해서 암매장 당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거는 김익상 선생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의열단입니다. 1, 2, 4번은 모두 의열단이고 3번이 바로 한인의 국단 윤봉길 의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보기의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임시로 가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의정부는 한갓 헌이름에 지니고 헌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했다. 비변사죠. 비변사 역할은 여러분들 계속 강화되는 게 아닙니까? 자, 1번 오직 군사 문제를 다뤘다. 원래 중종 때 삼포열한 이후에 외구와 여진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기구로서 만들었던 임시기구였는데, 명종 때 을묘외변 때에 상설기구화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국정총괄기구로 확대돼서 조선 후기 이후에는 계속 확장됩니다. 이건 뭐 숙종 때도 확장되고 영종조 때도 확장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 내내 확장되다가 세도정치기 때는 뭐 한 30명 정도에 모였던 비변사가 66명까지 회의원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래 이제 의정부 6조, 사실 6조 직계제가 됐든 의정부 서사제가 됐든 간에 왕을 정점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돼 버리면 의정부와 6조의 관원들도 자신의 그런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기구에서는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모두 비변사 회의에 모여서만 국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을 정점으로 한 의정부와 6조가 약화되고 왕 자체가 왕따가 되면서 실권을 잃고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세도정치기에 이것이 이제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이 고종 때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 오직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군사 문제만 다루었다? 아니죠. 국정총괄기구로 임진왜란 이후에 확대되는 것이죠. 2. 고종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축소했다가 다음 해에 또 폐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축소와 폐지가 모두 고종 때에만 이루어졌다. 대원군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대에 설치된 게 아니라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되고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4번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일단 2022년 벽두에 처음으로 특수직렬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문제를 독자적으로 낸 건데요. 본 시험은 여러분 6월 달에 지방직과 합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 아실 거죠?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보는 시험은 최근 한 5년간은 계속 쉽게 나옵니다, 문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직과는 워낙 결이 달랐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해서
999가직 4월 초에 보는 999가직이 모조리 쉬울 것이라고 하는 예단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 난이도에서 약간 정도 난이도가 격상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현사 부분을 여러분들 중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의 헌법의 개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 정부의 특성들을 한번 정리하는 현대사 부분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현사 파트의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근대사 파트보다는 근현사 파트 쪽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본 시험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4월부터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